네, 여러분 마지막 차시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도 지난 차시에 이어서 기술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기술 예측과 관련해서 정성적인 방법, 전문가 의견법에 의해서 이제 델파이법과 시나리오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델파이법은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익명성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법이되 어떤 이런 설문 등을 활용을 해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을 예측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예측에서는 사실 가장 또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델파이법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의견법에 비해서 어떤 설문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익명적인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 익명적인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된 설문이 있다. 반복된 설문을 통해서 정교하고 일정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복된 설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어쨌든 델파이 기법은 설문 기반의 조사법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자율주행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 아까 아까 차시에서 이제 라이더 센서에 대한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사료로 들었습니다만 가령 관련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설문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라이더 센서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예측 항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을 할 겁니다. 가령 우리가 10명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아니면 또 5명으로 하시죠. 5명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보낸다고 하시죠. 5명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보냅니다. 설문을 보내면 5명의 전문가들로부터 1차 회신이 오겠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면 유독 한 명이 다른 4명의 전문가들과 다른 의견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의견이 다른 거죠. 4명은 뭔가 의견이 비슷한데 비해서 한 명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4명의 의견이 대다수이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4명의 의견을 좀 중정적으로 기술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설문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의 의견이 뭔가 궁금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긴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2차 설문을 다시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한 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사실 대부분 요런 답이 나왔는데 당신은 요런 답을 주셨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더 그 본인이 대답한 설문에 대해서 재고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을 2차로 받아든 그 해당 전문가는 생각을 하겠죠. 다른 분들이 이런 의견을 냈네.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맞겠구나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보다는 나는 이런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의견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반복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사실은 마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 간의 익명성과 자율성도 보장이 되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단초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익명성과 복수의 설문을 통한 어떤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반면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전문가 의견법은 익명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설문에 치우치거든요. 설문에 치우치다 보니까 설문 분석에만 의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상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직접적으로
전문가들과 마주하고 상의하다 보면 사실 설문에 나온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쟁점들이 나오고 그 쟁점들이 정리될 수가 있는데 설문 분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딱 그 설문 항목에 대한 답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반복된 설문을 통해서 정교하고 일정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반복된 설문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 뭐로 가는 거죠? 시간과 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이런 설문 분석에만 좀 의존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과 좀 비용이 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 예측 방법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시나리오 기법. 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시나리오 맞습니다. 예. 진짜로 뜻을 보면 미래 기술 발전의 제반 측면을 유수의 시나리오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그 주요 요인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시나리오법과 같은 이런 일로 기술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시나리오는 뭐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상력도 가미가 되는 거예요. 상상력도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묘사가 가능하다. 정말 총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서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딱딱한 표현보다는 시나리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에든 상관없이 그런 예측 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시나리오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상상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묘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상상력이 사실은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여기 단점으로 적은 것처럼 판타지가 될 수도 있다. 정말 터무니없는 예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장단점을 안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시나리오 기법 정말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되지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업 어디죠? 로얄 더치 쉘이라고 하는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시나리오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차 석유 파동에 잘 대응을 하게 되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은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그 유가는 굉장히 안정세였습니다. 안정세였고 사실은 로얄 더치 쉘을 제외한 어떤 정유회사도 이 안정적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급격하게 불안해질 것이다 라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로얄 더치 쉘은 두 가지 상황에 주목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이 당시 석유를 비축하고 있던 양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미국이 비축하고 있던 석유의 양이 바닥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이 비축량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원유를 이제 제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다.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때마침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에 착안을 해서 로얄 더치 쉘은 지금의 이 현재 상황, 이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거죠. 석유 상황이 이제 안정적인 석유 시장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시나리오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어이없는 상상력에 기반했다면 당연히 어이없는 결과였겠죠. 계속해서 유가는 안정되었을 거고 로얄 더치 쉘은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물론 로얄 더치 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유가가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시나리오. 두 번째, 본인들의 예측대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점, 뭐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의 어떤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뭔가 언젠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중동 전쟁의 발발을 하게 되면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돼요. 로얄 더치 쉘이 그런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로얄 더치 쉘이 준비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다른 정유회사들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고 반면에 로얄 더치 쉘은 이 시나리오법을 활용을 해서 1차 석유 파동에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 로얄 더치 쉘이 업계 7위 정도였는데 이 시나리오법을 활용을 해서 1차 석유 파동에서도 살아남아서 업계 2위로까지 부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적당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한층 끌어올린 사례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GS 칼텍스도 또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한 기업 전략 기술 예측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시간상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GS 칼텍스는 어떻게 기술 예측을 통해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해서 기술 예측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또 복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 환경을 분석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 조망, 그다음에 기술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수명 주기. 우리가 기술 수명 주기를 바탕으로 한 기술 예측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술 수명 주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기술은 시작부터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정한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 수명 주기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기술의 수명 주기를 따른다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기술의 수명 주기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축은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시간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술적인 성과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수명 주기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서 사라지는 기술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단계. 바로 태동기,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4가지 단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4가지 단계에 따른 기술의 성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동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의 발명기입니다. 발명기.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어떤 뭐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각종 어떤 센서 기술들, 컴퓨팅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발명이 되기 시작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시기를 우리가 태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태동기를 지나게 되면 이 기술로 인한 어떤 기술 성과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이제 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의 진보기로서 정말 기술의 성과가 급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우리는 성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트너나 IITP에서 주요 기술 트렌드들 살펴보셨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태동기 내지는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태동기와 성장기에 있는 기술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대체 기술의 출현, 어떤 경쟁사의 성장,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내외부적인 이런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진보가 좀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뭔가 이제 기술적인 성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차츰차츰 그 성장하는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기술성과 진보가 이제 둔화하게 되고 말 그대로 진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이제 기술의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성숙기를 넘어서 이제는 시장에서 완전 대체 기술에 의해서 이제
잠식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쇠퇴기라고 합니다. 기술이 퇴행되게 되는 거죠. 퇴행되면서 기술은 완전히 그 시장은 어떤 대체 기술과 어떤 대체 제품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기술이 이런 수명 주기를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장기를 거치지도 못하고 태동기에 고객의 외면을 받으면서 물러나는 기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 여러분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기술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고 있는 휴대폰, 아까 뭐 노키아 예를 들었죠. 그리고 코닥 필름 카메라 예를 들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한때는 태동기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변혁과 시장의 어떤 재편과 맞물려서 사실은 쇠퇴기를 겪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의 수명 주기를 따르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영원한 기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더 지금은 정말 최첨단의 어떤 연구진을 바탕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언젠가는 이 라이더도 대체 기술에 의해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그럼 그때 성숙기와 쇠퇴기에 접어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그냥 그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 연구를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전략은 어쨌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장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기는 바로 이 태동기와 성장기 내지는 성숙기 초반까지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투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죠? 쇠퇴기에 맞이한 기술을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성장기와 성숙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성장기와 성숙기를 길게 가져가서 어쨌든 언젠가 쇠퇴는 하겠지만 이 성장기와 성숙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강의 노트에 적은 것처럼 어떤 진부한 기술을 대체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죠. 예.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대책을 통해서 이제 쇠퇴기고 더 이상 이 기술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기술을 바꿔야죠. 하지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가는 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기존 기술의 자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우리 기업가가 가져야 할 하나의 큰 숙명이자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이 기술 수명 주기에는 당연히 전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그리고 신기술은 초창기에는 어쨌든 초창기에는 성과 증가율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계 시점을 도달하기 위해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성장기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술의 성과 증가율은 한계에 다다르면서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서 성숙기와 쇠퇴기를 맞이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이 성과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기존 기술과는 전혀 새로운 다른 해결 방법을 보이는 새로운 기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기존 기술의 어떤 성숙기와 쇠퇴기를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필름 카메라의 쇠퇴기를 디지털 카메라가 앞당기고 폴더블 폰의 쇠퇴기를 스마트폰이 앞당긴 것처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해결 방법을 보이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기술이 이 수명 주기를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소위 말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전문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패턴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방금 그래프에 나온 이런 수명 주기를 갖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성장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태동기 혹은 태동기에 진입도 못하고 사멸하는 기술들도 많이 있다. 모든 모델에 이 수명 주기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수명 주기별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조금 더 우리가 이 기술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태동기에 있는 기술의 특징과 성장기에 있는 기술의 특징, 성숙기에 있는 기술의 특징, 쇠퇴기에 있는 기술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먼저 기술의 불확실성을 볼까요? 기술의 불확실성. 태동기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매우 높죠. 사실 이 기술을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확실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가면서는 이 기술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숙기에 들어서 이 기술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 늦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해, 투자를 해, 말어 이런 기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기술 성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볼까요? 시간에 따른 기술 성과인데 바로 구기술이 가지는 자연적인 한계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수명 주기에 맞춰서 구기술이 가지는 자연적인 한계를 플로팅을 해보면 이런 양상으로 가령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자연적인 한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뭐죠? 구기술은 반드시 신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구기술은 쇠퇴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구기술은 신기술에 의해서 대체된다. 그러면 이 경영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기술의 단절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구기술의 자연적인 한계와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맞물리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럼 그 시기보다 앞서서 우리 기업이 세심하게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구기술의 자연적 한계를 보시면 구기술이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성과로 보면 신기술의 초창기에 가지고 있는 기술 성과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타자기 PC 시장 예를 들었지만 PC 시장이 뭔가 시장을 재편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그 시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자기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타자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PC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네. 이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별로 수익을 창출할 것도 없겠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착각이 된 거잖아요. PC 시장이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기술이 초기에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본의 아니게 폄하해서 이 신기술이 아직 멀었구나. 우리는 더 구기술에 더 집착하고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으로부터 정확한 기술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자꾸만 구기술, 기존 기술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술 예측과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타 태동기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상업화에 필요한 시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태동기의 기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파급 효과가 큰 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성장기와 성숙기로 갈수록 가령 신기술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사실은 이렇게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작아 보일 수 있더라도 언젠가는 구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다 못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흥 기술들 혹은 선도하거나 핵심하는 기술들이 주로 태단계나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같은 원화 IITP에서 보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류들이 다 어떻게 보면 태동기와 성장기에 위치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전략을 세우면서도 이제 이런 신기술을 바탕으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최초에는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신기술로 기존 기술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내세울까? 스마트폰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폴더블 폰과 차별화된 고민을 내세울까? 터치가 되네.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네. 버튼이 필요 없네. 무게가 작아졌네.
이런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서 어필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신기술도 언젠가는 구기술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대체 기술로 전략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이제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는 거죠. 원가 우위 전략으로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싸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신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격적으로 더 싸니까 더 어필할 수 있어.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고 신기술에게 밀리게 되면 사업을 최종적으로 축소를 하는 이런 기술 수명 주기에 따른 기술의 특징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런 기술의 단절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기술이 가지는 미약한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일이 없도록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선도기업이 그런 신기술의 도입을 사실은 많이 좀 망설이게 되죠. 예. 구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성과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기술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예. 자, 구기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기술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매출액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즉 기업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과 잠재력보다는 당장 우리에게 큰 매출액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에 공헌하는 그런 기술 개발 과제에 투자하기를 선호하고 이게 신기술이고 지금은 좀 신호가 미약하고 당장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기가 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도기업이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지금은 이미 자율주행이 어떤 시장을 이미 재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내연기관, 소재 부품 기업들, 그리고 이런 전통 차량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우리의 역량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볼까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기술 예측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술 예측이 어렵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전문가 의견법, 델타입법, 시나리오법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에 어떤 신기술의 신호를 파악하고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경영자의 마인드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신기술로 이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고요. 특히 너무 기존 기술이 더 많은 수익을 당장 가져다 준다고 해서 기존 기술에만 포커싱 하실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신기술에 조금 더 물론 기존 기술만큼은 아니겠지만 신기술에게도 점차적으로 자원을 배분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되 언젠가 기존 기술이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쇠퇴기에 도달할 때쯤이면은 경영자 입장이라면 이런 신기술에 대한 발전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기술로 이전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차시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조망하고 예측을 하고 수명주기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기술의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다뤄봤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셔야 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기회를 잘 살릴까? 지금이 위기라면 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차시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학기 자율주행에 의해 수업을 15주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를 검색하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이런 연구개발을 통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호수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또 찾아주시는 것도 입학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학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